제가 금은방 경력이 한 30년 되거든요. 처음에는 가짜금이라는 게요 99%가 넘게 나왔습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약간 비상이 걸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걸 녹여서 다시 골드바처럼 만들어도 피해를 입는 곳은 우리나라 재련업계, 큰 도매 시장, 한국금 땡땡땡, 국내 기업들이 많이 힘들 겁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다시 만나뵈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더더울 대표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해외 금괴의 국내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논란이 있었나요? 저도 그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KRX, 한국거래소죠. 한국거래소에서 금을 매매하고 판매한 지가 지금 거의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한국거래소에서 금을 매매하고 판매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국내 기업을 육성시키자. 그래서 재련금, 국내에 있는 재련금을 통해서 오직 국내에 있는 재련금으로만 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금거래소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며칠 전에 이상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 한국거래소에서 KRX죠. 이제는 외국, 그러니까 영국의 LBMA 인증을 받은 업체면은 누구라도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이 얘기를 접하는 순간에 국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달고 계속 유지해 나가다가 2025년도인가요? 그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김치 프리미엄 있죠? 그때 당시에 그게 발생되면서 국내의 금값이 국제 금값보다 무려 20%에서 25%가 비싸고 나서부터 2026년부터 정책을 바꿔서 정부와 그리고 KRX 측에서 거의 일방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어떤 그 조율이 아니고 합의가 아니고 그냥 통보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 있는 금재련 시장과 보통 금거래소라고 그러죠. 도매 업계에서는 약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조치가 취해지면 국내 금 시장의 수급 상황이나 가격 안정성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회사에 금이 들어오게 되면요,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외시장에서도 이렇게 외국에서 금을 수입하거든요. 그럼 거기 관세 한 3% 정도 더 주고 들어오는데, 지금 이 수입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관세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 이런 경우가 생기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이 단어가 없어질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금이 국내에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금값을 올려야 된다, 이런 문제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비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박수를 치면서 미소를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외국에서 금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금거래소와 가격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더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다양성이 있겠죠. 종류, 이런 모양의 포나인 골드바를 살 수 있는 게 좀 범위가 넓어졌다고 할까요? 이런 면에서는 소비자들이 좀 박수를 칠만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대상은 어디가 될까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곳은 바로 우리나라 재련업계하고요. 그리고 큰 도매 시장,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금 땡땡땡, 삼성금 땡땡땡,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굉장히 1, 2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약간 타격이 있을 것이고요. 또 부가세 외에 수수료 문제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는데
뭐 적은 데는 1%, 많은 데는 5% 정도의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 가격이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이 많이 힘들 겁니다. 원래는 국내 금 시장에는 해외 금이 제한되어 있었나요? 사실 그전에도 이 보석, 금, 은의 메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종로입니다. 예. 종로를 이제 장외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실물 거래를 많이 합니다. 이곳에서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금을 판매할 수 있었고 그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그 KRX, 이건 장내시장인데요. 여기에서 이제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을 우리나라 제련 회사에서 공급받아서 판매하겠다는 그런 말을 해놓고 이렇게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요. 굉장한 혼란이 있고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장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물 거래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RX는 말이죠. 주로 이렇게 유도하는 느낌 있죠. 유도하는 느낌. 주로 주식처럼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금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수입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실물로 사시라는 개념이 아닐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또 이제 뭐 ETF라든지 펀드, 선물, 소위 말하는 종이금 시장을 더 확대한다 그럴까요?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편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역대급 부동산 규제 속 매집 마련 막막하시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망고쌤의 명확한 대처법 무료 강의와 특급 전자책 3종 세트를 지금 무료로 드립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현재 국내 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급 부족이나 가격 괴리 문제는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지금 대한민국 금 시장은 공급 부족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국내 금 가격보다 국제 금 가격이 높아서 지금 KRX에서 하고 있는 그 외국 기업에 있는 금을 판매하기로 해서 수입한다는 이 개념의 반대 개념이죠. 예. 지금은 오히려 국내 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금은방 이 경력이 한 30년 되거든요. 근데 금을 판매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은 작년에 처음 들은 겁니다. 과열이 돼서. 그런데 과연 1년 주기로 봤을 때 이런 김치 프리미엄이 앞으로 어느 정도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그리고 이게 항상 저희 나라 금값이 외국에 비해서 비싼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으로 따진다 그러면요. 거의 한 10? 20?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편적으로는 계속 정상적으로 유지하다가 어느 때는 20%, 10%는 국내 시세가 높은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국내 시세보다 국제 시세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장외 시장에서 어떨 때는 수출을 하고 어떨 때는 수입을 하면서 이걸 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해외 금 공급 확대에 대해 국내 금 관련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국내에 있는 저도 이제 그 귀금속 업계 한 일원이잖아요. 일원인데 이번에 조치는 조금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평성의 문제가 또 대두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정부와 KRX에서 통보식입니다. 이래 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따라 주십시오. 이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실행을 옮길 때에는요. 첫 번째는 어떤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귀금속에 종사하는데 금융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국과의 비교, 그리고 어떤 테이블에 앉아서 조율을 시작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기업을 갖다가 한 번에 이렇게 큰 타격을 주지 말고
조금 유예 기간을 두어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유예 기간을 두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스텝을 밟아가면서 뭐 1년 또 그다음 올라서 2년 유예 기간을 갖고 1년 정도 어느 정도의 한 30% 정도만 하다가 그리고 50%, 100 요렇게 나가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사실 저 공문도 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데모를 하자고 해가지고 이 업계끼리에 굉장히 모임이 좀 잦아졌고요. 아직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귀금속 업계에서도 좀 반발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점에서는 좀 부당하다고 그리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KRX 쪽에서도요, 저희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정부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이게 타당하고 올바른 경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주저없이 큰 문제는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최근 가짜금 파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장님이나 투자자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처음에는 이제 그 가짜금이라는 게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주물금이라고 있어요. 39. 옛날에 그 바둑알처럼 생긴 골드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초창기에 그게 나왔던 것이 뭐냐면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팔찌 목걸이였는데요. 그걸 갖다 이제 분석기로 봐도, 그 다음에 시금석에 긁어봐도 99%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대로라면은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하고 돈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른 순도가 맞는 골드바나 아니면은 뭐 이런 제품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녹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희끗희끗한 텅스텐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그걸 갖다가 다시 녹였더니 녹이면 녹일수록 그 텅스텐이 더 나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많이 완화가 되고 기계도 나와가지고 없어졌는데요. 초창기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업계에서는 약간 비상이 걸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걸 녹여서 다시 골드바처럼 만들어도, 여기서 말하는 골드바는 그 프레스바는 아닙니다. 그 포나인 프레스바는 아니고요. 주물금. 그러니까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요, 이게 전문가라면 조금 느낌이 옵니다. 뭐냐면 일단은 그 검인 마크가 조잡합니다. 그리고 제품도 자세히 보면요, 약간 희끗희끗한 느낌이 좀 나긴 나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가짜금 소동은요, 일반 분들한테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저희 업자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은 고객 여러분들께서 내가 산 금이 가짜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순전히 매입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지금은 기계가 발달해서 다 색출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봤으면은 저희가 손해 본 거고요. 저도 25만 원 손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 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이게 과연 공정성이 있는 처사인가?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외국에 있는 금 업체로의 그 로비를 통해서 들어온 건 아닌가?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통보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런 오해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업계 쪽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차피 자산은 유동성이 많은 곳으로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거래가 많아지고 그리고 나서 금융시장이 커지면 자연적으로 금시장도 커지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이번에 KRX에서 결정한 쪽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에 있는 금과 우리나라의 금, 사실 금은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곳과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변화무쌍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 시세는요, 국제 시세는요,
24시간 돌아가는데요. 아시아 그리고 북미, 그러니까 뉴욕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리고 나서 옮겨가는 것이 런던 LBMA, 그리고 다시 아시아. 그런데요, 미국 대륙만 보더라도요, 금값이 동부 금값과 서부 금값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영국의 금값이 다를 수가 있고요. 특히 아시아의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는 실물 위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얘기해서 이걸 낮추고 높이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각 나라마다의 조율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계통에서 30년 있으면서 느낀 건데요. 그렇다면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각 나라들은요, 세계의 여러 나라들,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금을 화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말대로 절대 화폐잖아요. 5,000년 전부터 화폐의 구실을 한 절대 화폐인 금을 우리나라만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걸 화폐로 보고 있어요. 화폐에 부가세를 매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나라도 세계의 어떤 그 균형에 맞춰서 부가세를 없애야죠. 그래야지 이런 경우에서도 우리가 납득을 하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조치는 안 하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부가세가 있는데 거긴 소비세라고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팔 때 그 부가세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부가세가 없는 거랑 소비세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전 세계 어딜 보더라도 부가세가 없습니다. 왜 부가세를 없애야 되냐고 물으신다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음성적으로 금이 거래되는 게 제 생각에는 거의 60%가 넘습니다. 그전에는 90% 이상 됐었거든요. 사실 이런 금에 대한 것을 개방을 해서 음성으로 밀수로 거래되는 것을 막고 떳떳하게 이렇게 오픈해서 매출을 직접 이런 세무서나 국가에서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단, 이럴 수는 있습니다.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공임이 들어가잖아요. 제품도 만들 때 공임이 들어갑니다. 이 공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가세를 내야죠. 하지만 순수한 금값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없애는 게, 만약에 세계의 질서에 맞춘다면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되팔러 올 정도로 금 매도세가 강하다는데 실제 금 거래소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게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솔직해야 돼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금을 사시는 분보다 파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시장이 약간 경직돼 있어요. 그 이후로는 일단은 금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뭐 연도로 따지면 2024년도에 거의 40%가 올랐고요. 2025년도에는 거의 5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2026년이 되니까 이제는 금값이 오를 대로 올랐다는 어떤 인식이 좀 깔렸어요. 그래서 그 차익 실현이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금을 샀을 때의 가격과 팔았을 때의 가격을 비교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을 파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이건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니까 아주 정확할 겁니다. 아니, 즉 금을 사실 분인데 팔러 오신 거예요. 친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금을 매도하는, 파는 시스템은요, 거의 제품이었어요. 뭐 팔찌, 목걸이, 반지, 뭐 돌반지 이런 걸 팔았는데, 요 근래는요, 투자 목적으로 샀던 바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 그래서 약간 느낌이 달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하신 손님이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금 그렇게 사놓고 파세요? 그랬더니 에이 그냥요. 그래서 제가 전국을 팍 찔렀습니다. 혹시 주식하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저기 우리 손님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근데 왜 하필 금을 팔아서 주식에 했더니
이거 친구 말 듣고 주식을 샀는데 30%가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번전을 메꾸려고 하니까 쭉 돌아보니까 금을 산 게 이익을 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익심 팔아도 이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금이 된 거예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을 팔아서 주식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 또 금을 팔아서 손해본 거를 메꾸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의 대세는 자산의 이동은 주식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쟁 중임에도 금값이 하락하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거 1970년대와 어떤 유사점이 있나요? 사실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쟁, 기아, 팬데믹, 금융위기 때 안전자산인 금은 오릅니다. 근데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도 우리 최 사장 얘기 듣고 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빵 치는 것처럼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그 이슈에 대해서 서로 어떤 반대적인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서 중재할 것이고, 그리고 조율을 할 것이고, 그게 틀어지면은 비로소 어떤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요 과정, 요 기간의 요 과정 때 안전자산인 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요번에 같은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쫙 발사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요, 이제 금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왜? 선방영이 된 거죠. 근데 이번에 약간 좀 이상해요. 그래요. 이렇게 조율을 해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어가면 괜찮은데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은요, 하필 중동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동 하면 뭡니까? 석유잖아요, 석유. 석유 하면 뭡니까? 페트로달러라 그래서요, 이 석유 결제 수단이 바로 달러인 거죠. 그러니까 당장 석유가 공급이 안 되니까 석유를 사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우위가 된 거고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같은 라이벌인 금은 항상 반비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갑자기 올라가니까요, 그에 반해서 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1970년대도 오일 쇼크 때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그렇게 된 다음에 전쟁이 길어지면 거기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무기도 많이 사야 되고 또 전쟁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화폐를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종전, 협상이 잘 돼서 전쟁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요, 이제까지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한 보상 심리로서 금이 올라가니까요, 어쨌든 전쟁이라는 이 프레임은요, 금을 올리는 수단이 되지 계속해서 내리는 수단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 해외 상황으로 러시아가 금을 대규모로 판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러시아에서 금을 팔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뜻은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데서 금을 팔았다. 그러면은 일단 전 그래요. 금을 판 이유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돈이 필요한 것은 과연 왜 돈이 필요한가를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귀해지니까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금을 팔아서라도 이 자금으로서 에너지 확보, 자원 확보를 하는 것이 더 이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의 금 가격 상승 잠재력을 과거 1970년대의 폭등기와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요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30년 동안 금은방을 한 경험과 그리고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배운 지식을 아우러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의 우리 국제 정세와 이 경제 상황, 그다음에 금시장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 요런 것을 한번 딱 봤을 때, 1928년도, 9년도 때, 후반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요 1920년대 후반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1970년대. 그때 아마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닉슨의 금본위제 폐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 70년대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008년도 리먼 사태. 그때 당시에 그 모기지론 때문에 은행이 파산되는 어떤 그런 금융위기적인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시대는 이 세 가지를 규합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황. 그 미국의 공황이 오기 전에 현상은요, 그때는요, 뭐든지 하면 됐어요. 그 뭐든지가 뭐였냐면 바로 주식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관련주, 테마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런 게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는 어떤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게 아니고요. 그냥 했어요. 그냥 해도 3배, 4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은행에서도요, 대출을 10배까지 막 해줬어요. 왜? 주식에 투자하라고요. 그 정도로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공황을 맞이한 거고요. 약간 비약적이지만 이걸 전적으로 믿지는 마시고요. 요런 느낌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Everything rally입니다. 예. 모든 자산들이 오릅니다. 왜? 유동성.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요. 뭘 해도 오르는 거죠. 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랑 조금 참고할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1970년대 그때 닉슨 대통령이 한 3가지 정도의 업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워터게이트. 그건 뭐 저희 금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빼고, 두 번째가 금본위제입니다. 근데 이 금본위제를 폐지한 거죠. 이제는 요 비율에 맞춰서 달러를 보관할 수가 없어. 왜? 베트남 전쟁 때문에.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화폐를 더 발행해야 되는데 금본위제가 있기 때문에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 그때 아마 금이 한 27배 정도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키신저가 이제 외무장관이 됐었는데, 이 키신저가 사우디로 파견을 갑니다. 그래서 사우디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사우디, 너네 중동 국가에서 뭐 시아파, 수니파로 이렇게 분쟁이 많은데 우리가 너네를 영원히 지켜줄게. 너희들을 절대 못 건들게 해줄게. 하지만 한 가지만 해줘야 되겠어. 그게 바로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게끔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정말 기발해요, 미국 사람들. 그 달러가 무너지니까요, 바로 달러를 살리기 위해서 페트로 달러를 만든 거예요. 요 프레임을 봤을 때, 지금 현재를 봤을 때요, 지금도 관세 정책에 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잖아요. 비슷한 느낌이 오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때는 석유 결제 수단을 달러로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밀고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각 국가마다의 무역 결제 수단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여야만 한다. 그 대신 이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수단은 달러로만 해야 된다.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값이 많이 오르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리먼 사태죠. 리먼 사태. 리먼 사태가 그때 당시에 이런 부실 채권과 우량 채권을 막 섞어가지고 다 우량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어떤 모기지론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지금도 심상치가 않아요. 요즘에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사모펀드의 어떤 부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채무의 불이행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연체율입니다.
지금 뭐 대형 은행에 있는 연체율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있는 은행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2, 제3 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연체율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프레임을 같이 대비를 시킨다면요. 요 세 가지의 어떤 큰 사건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금은 단기적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금 가격 흐름은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금 같은 경우를 제가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하면서 제 소신을 잘 밝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올해 2026년도에 큰 위기가 오기 때문에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충고는 아니고 어떤 걱정 어린 조언을 좀 해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지금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 정책 그리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는 와중에도 지금 돈을 계속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요, 큰 폭락은요, 큰 상승 뒤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있다가 폭락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안심을 놓을 때, 모든 사람들이 샴페인을 터뜨릴 때 큰 하락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금값과 은값이 좀 대상승이라면 좀 그렇고요. 상승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코인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어떤 모든 자산들이 올라가지만요. 예, 코인 시장도 곧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